더 물량. 응? 저 안쪽에는 좀더 없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네요, 그죠? 지금 이 수업하기 1시간 전에 방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 영상에서 이거는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이냐 진보이냐 관계없이 어느 쪽이나 누구나 다 분노할 만한 일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당연히 이런 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어진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서 혹시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1시간 전쯤에 다 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네요, 그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은 조금 아쉬웠지만 여러분을 다 보셨다고 하니 그것으로 선생님도 만족을 해볼까 합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동아시아에서 국가들 사이에 외교 관계를 맺을 때 활용되었던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형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공과 책봉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강화도 조약이 등장하기 이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 국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침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근대적 서양식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동아시아의 국가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외교 활동이자 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크고 강한 나라 강대국도 있었고 약하고 작은 나라 약소국도 있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서 약하고 작은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예의를 갖춘 선물을 보내는 행위를 일컬어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맺어진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일컬어 조공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를 가지고 조공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단히 역사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면 이 강대국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일단은 힘이 작은 나라가 자기한테 예의를 갖춘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내가 크고 강한 나라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고 강한 나라로서의 자존심을 챙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얘네가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100%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의를 갖춘 선물을 정기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적어도 얘네들이 우리랑 무엇할 생각은 없구나, 그죠? 싸울 생각은 없구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변방, 우리나라의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크고 강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 입장에서는 주변의 약한 나라의 왕들이 나에게 예의를 갖춘 선물을 보내줘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서 황제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국내 정치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소국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조공에 대한 대가로 책봉을 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네가 그 땅의 지배자임을 인정한다라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왕 또는 무슨 장군 이런 식으로의 관작, 어떠한 이 자리에 대한 명칭을 내려주면서 그 땅에 대한 지배를 인정해주는 행위를 일컬어 책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 해줘야 될까? 그렇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죠? 조공에 대한 답례품을 함께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관계를 통해서 약소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일단은 첫 번째, 조공보다 답례로 돌아오는 회사의 물품이 훨씬 더 비싸고 값 나가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받는 선물이 비쌌나요? 어버이날 드리는 선물이 비쌌나요? 어린이날 받는 선물이 더 비쌌어요, 그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는 돈 모아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아까 강대국은 강대국으로서의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은
자존심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보내게 만들려면은 너네 우리에게 선물 줘서 고마워. 고맙기는 한데 사실 우리한테 이거 별거 아니거든. 우리는 이 정도 많이 가진 나라니까 우리가 베풀어 주는 거 잘 가지고 돌아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존경을 표시해줘 라고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약소국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답례품으로 돌아오는 물건들을 보면은요, 값싸고 값싸고 비싼 뭐 값싸고 아니지 비싸죠. 비싸고 값 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책이나 아니면 발명품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강대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나아가서 크고 강한 나라의 황제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줬어.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통치 권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게요? 위화도 해군. 위화도 회군 이후에 왕이 된 이성계. 위화도 회군 한 다음에 조선의 왕이 됐잖아. 제일 먼저 한 일, 명나라에게 알렸어요. 조공을 보내서 그렇죠.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책봉을 받는 행위가 사실 이성계가 제일 먼저 한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나라들한테도 나도 중국이 인정해준 나라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거두는 것이 바로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이고 유지되는 행위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 둘의 관계에서 봤을 때 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조공을 받고 책봉을 해주는 것은 대체로 중원의 왕조, 중국의 왕조였다라는 것이고 대체로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나라는 중원 주변에 있는 국가와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향하는 행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하였듯이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양쪽 모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위아래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양쪽 모두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다고 해서 조선이 명나라의 지배에 있는 나라였다거나 신하의 나라였다거나 또는 우리가 자존심을 상해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다만 외교적인 틀이나 형식에 불과하고 대표적인 외교 활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는 국제관계에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나라의 경우에는 새롭게 정복된 영토를 직접 왕이 다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통치를 하였나요? 그렇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후로 임명해서 그 땅을 대신 통치하도록 하였어요. 그죠? 여기에서 주나라의 왕이 제후를 임명하는 행위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책봉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책봉된 제후가 정기적으로 왕을 찾아가서 예의를 갖춘 선물을 바치는 행위를 일컬어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조공 책봉 관계는 원래는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왕과 신하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국제관계에 적용되기 시작을 하느냐? 유교의 천명사상과 한대의 화의관이 체계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주나라에서 주나라 왕실은 제후들에 비해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느냐? 우리 왕은 누가 선택한 사람이다?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다.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자로부터 비롯되었던 이 유교 사상의 경우에는 주나라 때를 가장 이상적인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이 땅의 통치자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통치자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유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교의 천명사상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천명사상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한 게 덕치주의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통치자로서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다? 이 사람이 뭘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으로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덕치주의가 함께 결합된 게 이 천명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유교 사상이 한나라 때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러한 천명 사상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두 번째 화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렇죠. 이 세계를 중화의 세계와 이 오랑캐의 세계로 나누어 보려는 관점을 일컬어 화이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화란 무엇이냐? 세계 문명의 중심을 뜻해요. 자, 우리는 중국을 왜 중국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중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요게 중화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중국인 한족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화이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과 국가들은 우리들보다 수준이 어떻다? 떨어진다, 낮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화이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자, 원래부터 중국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국가와 민족보다 문화나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한나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한 무제 시기로 가게 되면서 한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다른 국가와 민족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우위에 올라서게 되자 이것이 진짜구나, 진리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화이관이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천자를 중심으로 한 세계, 그 주변으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점차 이민족의 세계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을 일컬어 우리는 화이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이러한 생각들이 확고해지게 되면서 한나라의 황제가 이 땅 전체를 다스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이며 자신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며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나라 때 왕이 제후에게 했던 행위를 주변 국가와 민족의 지배자 왕들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한 나라가 처음부터 주변 국가와 민족에게 이러한 관계를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우와 싸워서 중국을 재통일하였던 한고조 유방의 경우에는 흉노족의 묵특 선우와 싸우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끌고 갔다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흉노족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황실의 공주를 시집 보내야 됐고 매년마다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화친이 성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대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중요했고 화의관이 체계화되기 전부터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흉노랑 화친을 맺을 때 비록 한나라가 흉노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면서 유지하는 평화의 형태였지만 이 관계 속에서 한나라는 자존심이라도 좀 챙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흉노와 형과 동생의 관계, 형제 관계를 맺는데 여기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었냐면 한나라가
형이고 흉노가 동생인 이런 형식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흉노 쪽에서는 그걸 대놓고 인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한나라 쪽에서는 그러한 형제 관계를 맺었다고 또 유지하는 이런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는 건 조공책봉의 관계가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중원의 왕조가 다른 국가나 민족보다 힘이 약할 때에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한 무제 시기에 한나라가 동아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인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무제 시기에 유교라고 하는 사상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유교 안에 들어있는 천명사상과 화의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 국가와 민족의 관계에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임금과 신하의 관계하고는 많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엄격하게 고정된 틀이 아니었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한나라가 주변 국가와 민족과의 관계에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적용하려 하였을 때 그 주변 국가와 민족이 한나라가 시키는 대로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모두 맺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흉노를 비롯해서 중국보다 서쪽에 있었던 나라들이나 아니면 유목지역에 있었던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사실 한나라의 황제가 우리의 추장을 또는 우리의 선우를 인정해줬다라는 사실이 국내적으로 통치하는 데 있어서 별반 중요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걔네가 뭔데 우리 선우를 인정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책봉이 이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행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역이라든지 유목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의 통치 체제 자체가 중국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딱히 필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뭔가를 보냈더니 그쪽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값비싼 것들이 돌아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네 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한나라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모두 적용하고 싶어 하였으나 흉노를 비롯한 서역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냥 조공만 보내고 책봉 받지 않고 답례품만 돌려받는 이러한 관계를 원했고 실제로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다시 말해서 흉노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아마도 공무역쯤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요거 보내니까 요거 돌아오네. 국가와 국가 간의 물물교환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한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존심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쟤네가 조공을 바쳐서 우리가 답례를 해줬다라는 식으로 그쪽에서 보내오는 물건을 조공을 바치러 온 사람들과 그의 물건들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처럼 고정되어 있고 바뀔 수 없는 강제적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까? 나타나지 않았을까?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죠? 자, 또한 한 번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죽을 때까지 마치 임금에게 신하가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 또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나라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거 별로 돌아오는 이익이 딱히 마음에 안 드네? 우리가 남는 게 별로 없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었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다시 재개할 수도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이 조공을 바친 나라가 책봉을 해준 나라에게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고 실제적인 간섭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한 나라랑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하기 위한 수단, 방법의 형식에 불과했다라는 소리예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뭐 일부 어떤 사람들 중국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던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중원 왕조의 속국이었다, 신화된 나라들이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발언들이 간혹 가다가 있기도 한데 사실 그것은 옳은 역사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면을 따져보았을 때 사실은 이 관계를 통해서 양쪽 모두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외교 활동에 불과하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한나라는 책봉보다 직접 지배를 선호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예를 들자면 고조선이 흉노와 동맹을 맺을지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한 무제, 고조선은 어떻게 했나요? 직접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거기에 한 군현 4개를 설치해서 직접 지배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주변 국가와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할 수 있다면 정복하고 직접 지배를 했을 거야. 하지만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정복하고 지배할 만한 힘이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지배 피지배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강제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교과서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년에 수업했던 부분 보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했던데 그때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조금 더 해볼게요. 왜냐면은 시간 좀 남겨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나라 어떻게 되었나요? 왕망이 세운 신왕조에 의해서 잠깐 망했다가 이후에 광무제에 의해서 후한이 다시 잠깐 성립을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또다시 황건적이 나는 계기로 호족들에 의해서 위촉오로 나뉘었다가 오호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화북 지역을 장악하면서 화북에는 오호 16구 그리고 한족들은 강남으로 내려와서 동진을 세웠다가 오호 16국이 북위에 의해서 통일되고 그리고 동진이 송제, 양진으로 교체되는 위진, 남북조의 시대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죠?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주변 국가와 민족은 누구에게 조공을 하고 누구에게 책봉을 받아야 했을까? 이제 우리가 조공 책봉을 하죠. 중국에게 조공을 받고 책봉을 해준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기 그들보다 강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얼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적도 있기는 해요. 또 저 중에 제일 센 애들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나중에 통일한 애들한테. 나중에 통일한 애들한테 할 수도 있고요. 꼭 굳이 한 사람, 한 나라에게만 해야만 했을까? 아니야, 그지?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적 이익도 여러 번, 선진 문물의 수용도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 그죠?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다원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나라 때는 어땠어? 중국에는 한나라라고 한 통일왕조 하나밖에 없었어. 그지? 그러니까 주변 국가와 민족은 오직 한 나라에게만 조공을 보내고 한 나라로부터만 책봉을 받는 하나의 중심으로 소통을 하는 일원적인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남북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자, 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조에 해당하는 북위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적은 누구였을까? 송? 그렇죠. 남조인 송이죠. 반대로 송나라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누구였을까? 북위에 해당하는 북쪽이었죠. 그죠? 따라서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기에 분열된 나라들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가장 신경 쓰이고 위협적인 나라는 북조에게는 남조였고 남조에게는 북조였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무엇을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너 내 편이야? 제 편이야 라는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편이면 나랑 같이 쟤랑 싸우자. 네 제 편이면 넌 너를 안 놓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적과 동맹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게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죠. 그죠? 지금 당장 같이 싸울 건지 아니면 적으로 돌릴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 현실적인 목표 속에서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원적인 관계는 뭘 말하는 것이냐?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자,
고구려 같이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럼 북조 입장에서 베스트는 뭘까? 고구려가 우리 편이네. 우리 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워스트는 제일 안 좋은 상황은 고구려가 남조의 편을 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최악도 아니고 최선도 아닌 그 중간쯤은 뭘까? 고구려가 아무한테도 편 안 되는. 그죠? 아무 편도 안 들거나 둘 다의 편을 들거나죠, 그죠? 자, 따라서 고구려가 남북조 모두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뭐는 아니다. 최악은 아닌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우리랑 동맹 맺으면 쟤랑도 같이 놀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고 강요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죠? 고구려처럼 강력한 나라는 적어도 우리의 적만 아니다라는 것만 확인해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나라는 양쪽 모두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선지 문물을 수용하면서 발전을 이뤄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구려의 경우에는 남북조 모두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불교, 율령 같은 선지 문물을 수용하면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알았을까 몰랐을까? 남조는 고구려가 북조랑도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어요. 북조도 남조랑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따지고 화를 내고 왜 그러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문제를 삼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백제의 경우에는 주로 남조와 조공 책봉의 관계를 맺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로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 왜 주로라고 했을까? 그렇죠. 북조랑도 맺은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왜 주로라고 표현을 하냐면은요.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백제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북위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북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구려도 우리한테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떻게 부모님이 자식들이 싸우는데 한쪽 편만 들어줄 수 있느냐? 우리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백제는 그로부터 북위에게 대단히 실망을 해서 북위와의 관계를 끊고 이후에는 주로 남조 쪽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백제와 남조가 긴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로는 무량왕릉 같은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백제의 고분 무덤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돌 무지 무덤이었어, 그지?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군총이나 아니면은 저기 서울의 석촌동 고분군 돌을 이렇게 착착착 쌓아서 올린 형태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시기쯤 가게 되면은 남조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은 시기쯤 가게 되면은 벽돌 무덤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벽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드는 것은 원래 어느 나라 스타일이었느냐? 중국 남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량왕릉을 통해서 백제는 남조의 선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신라의 경우에는 한강 장악 이전에는 백제의 중개를 통해서 남조와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제 동맹을 맺기 이전에는요, 고구려에게 의존해서 중국의 사신을 보내다가 나제 동맹이 맺어지게 되면서 남조와 백제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애당초 신라가 중국과 직접 외교하지 못하고 고구려나 백제를 거쳐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막혀 있었으니까, 그죠? 신라의 경우는 육지로나 바다로나 멀고, 그죠?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안 배웠나 아직? 잠깐 지금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중간중간 헷갈리네. 삼국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지, 그지? 그지, 했지.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나제 동맹을 통해서 한강 유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신라는 이후에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한강 장악 이후에는 남북조와 직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후에 중국이 수나라, 당나라로 통일되었을 때 이 나당 동맹을 맺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일본에는 5세기경의 야마토 정권이 국내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남조와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웨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3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일본이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통일 정권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야마토 정권은 지방의 호족들을 복속시키면서 점차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야마토 정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지방 세력들이 연합을 한 호족 연합 정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족 연합 정권인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권위를 높여서 호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로부터 자신이 이 땅의 왕임을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국과 조공의 책봉의 관계를 맺었었는데, 자, 알다시피 외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랑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나요? 백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백제에 아마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백제의 연결을 통해서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제, 신라랑도 사절을 교환을 하면서 문물을 함께 수용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남북조는 서로 사절을 교환을 하면서 상대국의 사절을 조공사절로 취급하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뭔 소리냐? 그러면은 남조와 북조, 그러니까 중국이 분열된 상황에서 그 서로는 서로를 어떻게 상대를 했느냐? 사실 이들 나라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느냐? 누가 진짜 중국이냐가 중요했어요. 그렇겠지, 그지? 내가 진짜 중국이다 라고 해야지 주변 국가와 민족이 나한테 조공을 보내고 책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결론을 누가 내려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남조는 남조대로 북조는 북조대로 자기가 진짜 중국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야. 하지만 둘 사이에서 뭔가 외교적인 협상을 할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 서로가 각자가 중국이라고 하지만 둘 사이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남조가 북조에게 사절을 보냈을 때, 또는 북조가 남조에게 외교 사절을 보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보낸 사절을 무슨 취급했다? 조공사절 어서와!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가 자존심에 자기가 챙기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진짜 중국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도 무엇할 수 있었다? 나한테 책봉을 해주는 나라를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 실질적인 지배 관계, 이 위아래 군신 상하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여러 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 이런 게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 불가능했겠지, 그지? 다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너네 우리랑 사이좋게 지낼 거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금색 도장이 하나 나와 있네요. 요거는 1784년에 일본의 농부가 농사 짓다가 땅에서 그거 뭐지 싶어가지고 발견했는데 그거랑 금 도장이 나왔고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잠깐만, 국왕이고 지금 읽을 줄 알았는데 네. 네, 여기 이렇게 맞다. 한위 노국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후한의 광무제가 당시 일본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이걸 누가 뭐 때문에 왜 줬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한위 노국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후한의 광무제가 외의 노국의 왕에게 내려준 금 도장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광무제는 히미코 여왕이 저기 누구냐? 위촉오의 위에게 사실을 보내서 친위 외왕을 받기 이전에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뭔가 외교 관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도장을 줬을까? 여러분들 어디 서류 필요해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데서 서류 떼거나 아니면 학교에 행정실에 서류 뗄 때 마지막에 꼭 뭐 찍지? 도장을 찍죠. 그죠? 이 도장이 뭐예요? 나의 권한으로
이것이 진짜임을 증명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도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의 권한을 의미해요. 내가 이거 허락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임금들 다 뭐 가지고 있었어? 조선시대 때? 옥쇠라고 하는 도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도장을 내려준다? 내가 너를 지배자임을 인정한다라고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 우리 교과서의 읽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간혹 가다가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종종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눈에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위진 남북조 시대가 수나라 당나라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위진 남북조 시대의 외교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물 또는 문서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직공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남조는 동진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송제 양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 중에 양나라였을 때 주변 국가와 민족에게서 양나라가 조공을 받을 때 조공을 바치러 왔었던 외교 사신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양직공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그린 것 같아? 꽤나 열심히 잘 그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꽤나 당시 사람들의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패션을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유물이 바로 이 양직공도라는 것이고요. 패션뿐만 아니라 이 사람, 여기 지금 백제 사신의 그림인데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백제에 대해서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들을 쭉 써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 간에 어떠한 외교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양직공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느 시대의 조공과 책봉에 대한 문제를 고르면 된다? 남북조 시대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된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당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부분은 또 할 말이 많은 관계로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기술